귓가를 윙윙 울리는 음악 소리에 머리가 아팠다. 머리 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산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민준 씨 옆에 서 있었다. 얼굴 근육이 굳어질 정도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객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 우리 부모님과 시댁의 친척 친구들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특히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님은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다. 옆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끊임없이 자랑했다. 사회자는 감성적인 목소리로 백년해로 영원한 사랑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몰래 박민준 씨를 훔쳐보았다. 그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했고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사실 내 심장도 쿵쾅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 가는구나. 이제 둘이서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조금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괜찮다. 그의 마음에 나만 있다면 사회가 마지막으로 모두 잔을 들어 축복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였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님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받아들고 헛기침을 했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지, 하객 여러분, 오늘 제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김지은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제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몇 마디를 하고자 합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 씨도 당황해서 나지막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계속 말했다. 우리 박 씨 집안이 규칙이 많은 건 아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자는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하고 여자는 집안 살림을 맡아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이뤘으니 어른이 된 겁니다.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돈을 써서는 안 돼요. 그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민준아, 오늘부터 내 월급 통장은 이 엄마가 맡아주마. 넌 아직 젊어서 계획성 있게 돈을 못 모아. 엄마가 널 위해 모아줄게. 나중에 집 사고 아이 낳으려면 돈 들어갈 곳이 많단다.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저 힘없이 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옆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남편의 월급 통장을 걷어가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규칙이란 말인가? 상석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의 얼굴도 굳어졌다. 엄마는 와인잔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웃는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지은아,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내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고 남동생도 아직 대학생인 거 안다. 내 월급 200만 원은 계속 친정에 보태주렴. 우리 집은 그런 거 바라는 집안 아니야. 우리 집은 민준이가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하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 내 머릿속은 하얘지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시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200만 원. 내가 한 달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해서 버는 200만 원. 그녀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그 돈의 행방을 정해버렸다. 그것도 아주 관대하게 베푸는 듯한 태도로. 결혼식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멀어지고 주변에 웃는 얼굴들도 흐릿해졌다. 나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웨딩홀 중앙에 서 있었지만 마치 발가벗겨져 거리에 던져진 것처럼 춥고 수치스러웠다. 고개를 돌려 민준 씨를 보았다. 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단 한마디 반박이라도.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자기 구두코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 방금 전까지 이 결혼식을 기뻐하던 그곳이 쨍하고 깨져버렸다. 내가 꿈꾸던 행복한 신혼집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방금 나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다. 사회자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고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움직이며 축배를 들었다. 방금 전에 소동은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나는 와인잔을 든 채 꽁꽁언 손가락으로 굳어버린 미소를 간신히 유지했다. 마음속은 얼음덩이가 들어앉은 듯 차갑고 단단했다. 결혼식의 설렘은 채가 식기도 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동도 트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마치 망치로 내 심장을 내리치는 소리 같았다. 민준 씨는 몸을 뒤척이며 투덜대더니 다시 잠들었다. 나는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군청색 낡은 잠옷차림에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채 무표정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시집 왔으면 어른인데 처녀 때처럼 게으름 피울 수 있겠니? 그녀는 말하며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와 마치 탐조등처럼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목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님, 이제 일어나서 아침 차릴게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무시하고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민준아, 일어나라. 엄마가 할 얘기 있다. 민준 씨는 비몽사몽 일어나 앉아 눈을 비볐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잠옷주머니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민준 씨의 월급 카드였다. 이 카드는 엄마가 먼저 맡아둘게. 앞으로 매달 월급 들어오면 엄마가 찾아서 정기예금 넣을 건 넣고 재테크할 건 하고 넌 아직 젊어서 씀씀이가 해푼이 안 돼. 민준 씨는 입을 뻐끔거리며 카드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만 했다. 내 마음은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내가 옆에 서 있는 걸 본 듯 고개를 돌려 말했다. 지은아, 부엌 찬장에 쌀 있으니 죽 좀 끓여라. 그리고 아래층 김밥집 가서 김밥 2줄 사와. 민준이 하나, 너랑 나랑 반 줄씩. 반찬은 따로 하지 말고 어젯밤 잔치에서 남은 갈치조림 몇 조각 있으니 그걸로 먹자. 그녀는 말하며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천지갑을 꺼내 5,000원짜리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자, 김밥값 5,000원, 김밥 2줄. 나는 그 꾸깃꾸깃한 지폐를 보며 손가락을 굳힌 채 바로 받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지폐를 내 쪽으로 더 내밀며 눈썹을 치켜떴다. 받아라. 앞으로 집안 생활비는 다 나한테서 타 쓰는 거야. 너희 젊은 애들은 살림할 줄 몰라. 나는 그 5,000원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에 쥔 지폐가 까슬했다.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죽을 끓였다.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도 마음속 답답함을 씻어내지 못했다. 죽이 끓는 동안 나는 5,000원을 들고 아래층 김밥집으로 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게 안 시끌벅적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 5,000원을 쥔 채 얼굴이 화끈거렸다.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고 민준 씨도 씻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김밥을 접시에 담아 올리자 시어머니는 김밥 한 조각을 들어 속을 들여다보았다. 단무지와 시금치뿐인 기본 김밥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김밥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나는 죽을 3그릇 퍼서 자리에 앉았다. 막 수저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은아, 어제 내 엄마가 그러는데 내 남동생 다음 학기 등록금이 아직 모자란다더라. 내 심장이 덜컥했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는 느릿하게 죽을 마시며 눈꺼풀도 들지 않고 말했다. 너 다니던 백화점은 계속 다녀. 내 월급 200만 원은 나오면 바로 친정에 갖다 주렴. 우리 집은 내 돈 필요 없다. 민준이가 버는 걸로 충분해. 내 친정이 어려우니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딸된 돌이 아니겠니.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한 달 200만 원. 내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매장에 서서 웃는 얼굴로 온갖 비위를 맞추며 범피 같은 돈. 그녀는 말 한마디로 전부 친정으로 보내버렸다. 그것도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그는 죽그릇에 머리를 밟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고 있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한 말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어머님, 목소리가 잠겼다.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다. 제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집에 보탤 수는 없을까요? 단 몇십만 원이라도요. 시어머니는 죽그릇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집에 보태? 집에는 민준이가 버는 돈이 있는데 내 푼돈이 왜 필요해? 내 친정은 돈이 급하다는데 누나라는 애가 생각이 없어? 이걸로 정했다. 월급날 잊지 말고 갖다 드려. 내 엄마가 재촉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안에 죽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내게 설거지와 부엌 정리를 시켰고 민준 씨에게는 베란다에 쌓인 폐지를 팔고 오라고 했다. 자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제 들어온 축의금을 세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밤에 민준 씨 옆에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마치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가 내게 손을 대자 나는 반사적으로 피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등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보았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두 마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월급 통장은 내가 맡을게. 네 돈 200만 원은 친정에 갖다 줘. 이 생활은 시작부터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결혼이란 내 집이라는 구덩이에서 더 답답한 다른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었나? 내가 가져온 예단비는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했다.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창밖으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가며 천장에 짧은 그림자를 남기고 사라졌다. 방은 다시 무거운 어둠에 잠겼다. 이 생활이 계속 이렇게 어둡기만 할 수는 없겠지. 생각해야 했다. 제대로 생각해봐야 했다. 생활은 시어머니가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똑딱똑딱 정해진 시간에 맞춰 흘러갔다.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아침거리를 사와야 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백화점 매장으로 출근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종아리가 퉁퉁 부었지만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해야 했다. 퇴근해서는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장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바닥을 닦았다. 모두 내 몫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이것저것 지시했다. 바닥 타일에 물자국 하나 남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민준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TV를 봤다. 가끔 시어머니가 한두 마디 하면 건성으로 네 대답할 뿐 눈은 휴대폰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일만 하는 늙은 소 같은 존재였다. 그날은 토요일, 내 휴무일이었다. 하지만 출근하는 날보다 더 피곤했다.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에게 불려나가 대청소를 해야 했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에 쌓인 낡은 상자들을 치우라고 지시했다. 내가 허리를 숙여 상자를 옮기다가 실수로 창틀에 먼지 쌓인 보석함을 건드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안에서 통장처럼 생긴 작은 수첩과 마트 영수증 몇 장이 굴러나왔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들켜 잔소리를 들을까봐 서둘러 허리를 숙여주었다. 통장을 줍는 순간 무심코 훑어본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예금주 이름은 박민준. 최근 거래 내역은 300만 원 인출. 인출 날짜는 바로 그저께였다. 300만 원? 민준 씨 월급 통장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큰 돈을 왜 인출했을까? 최근에 집에서 큰 물건을 산 적도 없는데 나는 의심이 들어 서둘러 통장과 영수증을 상자에 다시 넣고 제자리에 두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제 오후 퇴근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멀리 시누이 박민서가 보였다.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새 주얼리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한바구음이 가득했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내가 사온 감자가 신선한지 아닌지 검사하는 틈을 타 재빨리 그 마트 영수증들을 뒤적였다. 그중 한 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꽤 큰 귀금속 상가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순금 팔찌 약 20지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은 정확히 290만 원이 넘었다. 발행 시간은 돈을 인출한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쥔 채 손을 떨었다. 싸늘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솟구쳤다. 민준 씨의 월급을 꽉 쥐고 내게 김밥 갑옷 1,000원을 줄 때도 저울질하던 시어머니가 뒤돌아서서는 300만 원을 꺼내 시누이에게 금팔찌를 사주다니. 그것도 내가 알까봐 몰래.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김지은, 이리 와서 봐. 네가 사온 감자는 왜 이렇게 흙이 많아? 값도 싸지 않으면서 장 볼 줄도 모르니?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 영수증을 몰래 손에 쥐어 구긴 다음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네, 어머님, 가요 라고 대답했다. 부엌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감자 하나를 들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흠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 평소 내게 무표정하던 그 얼굴을 보며 갑자기 역겨움을 느꼈다. 입만 열면 우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이 집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나? 알고 보니 그녀가 말하는 집배는 오직 자신과 아들 그리고 딸만 있었다. 나 김지은은 철저한 외부인이었고 돈을 갖다 바치고 힘까지 써야 하는 바보였다. 밤에 민준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 나는 옷을 개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민준 씨, 어머님이 그저께 300만 원 찾으셨다면서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는 머리를 닦던 손을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얼버무렸다. 아마 집에 급한 일이 있었나 보지. 엄마가 자세히는 말 안 해줘서.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 돈이 민서의 금팔찌 값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한 가족이고 나는 남이었다. 나는 개어놓은 옷을 쿵 소리가 나게 옷장에 세게 집어넣었다. 민준 씨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영수증의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다. 300만 원짜리 금팔찌. 나는 한 달 내내 죽어라. 이래서 겨우 200만 원을 버는데 그 돈은 전부 친정의 구멍을 메우는 데 써야 한다. 시어머니는 내게 제대로 된 반찬값 한 번을 아까워하면서 자기 딸에게는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썼다. 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소리치고 싸워봤자 민준 씨는 자기 엄마 편을 들 것이고 나는 더 비참해질 뿐이다. 내 비상금은 마지막 보루다. 절대 쓸 수 없다. 나는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록해둬야 했다. 베란다의 낡은 보석함은 내 마음속 비밀의 장소가 되었다. 나는 그 안에 이 집의 불공평한 증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그 증거들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두고 봐.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300만 원짜리 금팔찌 사건은 목에 걸린 생선가시처럼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위선적인 얼굴을 볼 때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하루하루 더 답답해졌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의뢰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고 민준 씨는 반대편에 기대어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게임 효과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왔다. 저 모자, 모즈를 보자 마음속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나는 민준 씨 옆에 앉았다.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말해. 그는 화면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말했다. 월급 통장 얘기요. 어머님이 당신 월급 통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집에서 장 보고 쌀 사고 기름, 소금, 간장, 뭐 하나 돈 안 드는 게 없어요. 어머님은 매번 쥐꼬리만큼 주시는데 너무 빡빡해요. 제 월급은 아직 안 나왔고 지난번에 주신 생활비는 이미 바닥났어요. 내일 장볼 돈도 없어요. 사과를 깎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여 사과를 깎았다. 껍질이 길게 늘어졌다. 민준 씨는 게임에서 진 모양이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아씨 하더니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미간을 찌푸린 채였다. 엄마가 관리하시잖아.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어머님께 말하라고요? 나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처지예요? 그건 당신 월급이잖아요. 우리 둘이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돈을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300만 원을 말 한마디 없이 인출해서 민서 금팔찌 사주는 데는 눈도 깜짝 안 하시면서 집안 생활비 얘기만 나오면 치약자듯이 찔끔찔끔 주시고요.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과도와 사과를 쾅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김지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돈으로 내 딸한테 물건 사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연한 일이야. 네가 뭔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 집 살림은 아직 네가 맡을 때가 아니야. 네, 어머님, 나도 호추 추러. 제가 살림 맡을 때가 아니겠죠.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남편이고 그의 월급은 당연히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저희를 위하신다면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3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는데 너한테 설명해? 네가 뭔데? 내 아들 돈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침이 내 얼굴에 튈 것 같았다. 너나 잘해. 민준이 월급 탐낼 생각 말고 내 월급 200만 원은 어쨌어? 친정에 보태주라고 했잖아. 왜 내 친정에는 설명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는 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제 월급 200만 원은 어머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쓰신 300만 원은 몰래 쓰신 거고요. 나는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다.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길 바랐다. 당신도 말 좀 해봐요. 그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 진짜 그만 좀 싸워. 300만 원 가지고 뭘 그래. 엄마가 썼으면 쓴 거지. 민서한테 뭐 좀 사줬다고 뭐가 문제야? 내 동생인데. 한 가족끼리 그렇게 따져야겠어? 지은아, 너도 그만해. 엄마가 돈 관리하신다는데 우리한테 손해보게 하시겠어? 나는 그를 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내가 그를 믿었다니. 내가 감히 그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다니. 들었지. 시어머니는 아들의 지지를 얻자 기세등등해졌다. 얼굴에는 더위만만한 표정이 가득했다. 민준이도 아무 말 없는데 네가 왜 난리야. 내 분수에 맞는 일이나 잘해. 네가 넘볼 게 아닌 건 넘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내 친정에 주는 200만 원도 못 받게 할 줄 알아.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계속 게임을 하는 척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들은 모즈가 한마음이었고 나는 영원히 외부인이었다. 싸워봤자 비참해지는 건 나뿐이었다. 내 가련한 기대는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잠그지도 않았고 잠글 힘도 없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들어왔다. 민준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에 기댄 채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닥은 차가웠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흐르지 않게 했다. 울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 텐데. 첫 번째 반항은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다. 아무런 주도권도 되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얼마나 바닥인지, 누구든 밟을 수 있는 존재인지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민준 씨에게 기대하는 건 부질없는 짓이었다. 시어머니는 철옹성이었다. 결혼에 대한 내 작은 환상은 완전히 꺼져버렸다. 지금은 억울해할 때가 아니었다. 앞으로 남은 긴 날들을 나 김지은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한 달 200만 원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내가 무슨 수가 있겠는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 생활 정말 지독하게 힘들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와 크게 다툰 후 마음속 마지막 온기마저 꺼져버린 것 같았다. 이 집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답답했다. 주말 나는 휴무였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친정에 가서 숨 좀 돌리고 싶었다. 하다못해 엄마의 잔소리라도 듣는 것이 저 얼음장 같은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나았다. 버스를 타고 거의 1시간을 흔들리며 갔다. 우리 집은 구도심의 낡은 빌라촌에 있었다. 복도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고 빛도 잘 들지 않았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고 TV 소리만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내가 소리치자. 엄마가 안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나를 보더니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어이구, 우리 딸 왔네? 오늘 일 안 갔어? 엄마는 손에 내 남동생의 교복을 들고 꿰매고 있었다. 네, 쉬는 날이에요.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소파는 여전히 낡았고 스프링이 주저앉아 앉기 불편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옷을 꿰매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이 더 희끗희끗해진 것 같아 코끝이 찡했다. 결혼을 결심한 데에는 집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근데 너 혼자 왔어? 박서방은? 엄마는 옷을 꿰매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일이 있대요. 나는 얼버무렸다. 시댁의 지긋지긋한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다. 아,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매고 실을 이로 끄는 뒤 교복을 개어 옆에 두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손을 비비며 나를 보았다. 얼굴에는 어딘가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은아, 마침 잘 왔다. 엄마가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는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내 동생 다음 학기 등록금 아직 300만 원이 넘게 모자라 학교에서 몇 번이나 독촉이 왔어. 내 아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 월급도 밀렸고 혹시 네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별말 없으시지? 또 돈 얘기였다. 목이 바싹 말랐다. 주름 가득한 엄마의 얼굴,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의 말이 입가에서 맴돌 뿐 차마 뱉을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달 200만 원 버는 월급, 내 손에는 한 푼도 쥐어보지 못하고 전부 시어머니 명령대로 당신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시댁에서는 공짜 파출부처럼 살고 장볼 돈도 손 벌려 받아야 하며 그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창피했다. 나는 그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네, 알았어요. 월급 나오면 갖다 드릴게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졌다.
아이고,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네가 제일 똑 부러진다니까. 내 동생 나중에 성공하면 누나 은혜는 절대 안 잊을 거야. 엄마는 기뻐하며 일어섰다. 점심 먹고 가. 엄마가 계란 프라이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나는 일어섰다. 마음이 손뭉치로 꽉 막힌 것 같았다. 저, 가봐야 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 나는 거의 도망치듯 친정집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얼굴을 비췄지만 온몸이 춥게 느껴졌다. 시댁은 호랑이 굴이고 친정은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매달 가져다주는 200만 원만 볼 뿐 내가 시댁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 이른바 집이라는 곳에 돌아오니 오후였다.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며 졸고 있는 듯했다. 민준 씨는 집에 없었다. 아마 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을 것이다. 집안은 내가 나갈 때처럼 조용했다. 나는 소리 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 바지를 적셨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팔을 깨물며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이 넓은 세상에 내 속마음 한마디 털어놓을 곳이 없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계산하고 남편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며 친부모마저 나를 돈 버는 도구로만 여겼다. 누구에게 기대는 건 부질없었다. 실컷 울고 나서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았다. 팔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자국을 보며 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러다가는 뼈까지 발라먹히고 말 것이다. 내 비상금은 마지막 생명줄이다. 절대 쓸 수 없다. 하지만 그 돈을 꽉 쥐고만 있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는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최소한 이 200만 원에 내 인생이 꽁꽁 묶이게 놔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백화점 매장에 서온 내가 물건 파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길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다. 사방이 벽이었다. 친정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기압은 더욱 낮아졌다. 나는 벙어리처럼 지냈다. 식사하세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같은 필수적인 말을 제외하고는 입을 닫았다. 시어머니도 내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내가 기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을 하고 돈을 제때 가져다 주면 그걸로 만족했다. 갈등은 아주 평범한 수요일 저녁에 터졌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발에 납을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빨리 뭐라도 먹고 싶고 눕고 싶었다. 집 문을 열자 싸늘한 기운이 덮쳐왔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대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민준 씨도 돌아와 있었지만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으로 대충 먹을 만한 게 있는지 보려고 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심장이 철렁했다. 냉장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시들한 배추 반 통과 말라비틀어진 고추 몇 개가 전부였다. 냉동실은 쥐가 뛰어다녀도 될 만큼 깨끗했다. 고기 한 점 없었다. 뒤지지 마라.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몸을 돌리니 그녀가 허리에 손을 얹고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부릅뜨고 있었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뭘 뒤져? 집에 쌀 한 톨 없어. 저녁에 찬바람이나 마시게 생겼다고? 나는 멍해져서 반사적으로 말했다. 쌀이랑 반찬이 없다고요? 제가 어제 드린 돈은요? 그저께 월급날 나는 200만 원을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드렸다. 그때 그녀는 세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따로 10만 원을 내게 주며 이번 주 반찬값이라고 했다. 10만 원. 요즘 물가에 기껏해야 2, 3일치 채소 값이다. 그것도 제일 싼 걸로 골라야 했다.
나는 오늘 퇴근길에 장을 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잊어버렸다. 돈? 내까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오랫동안 쌓인 화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10만 원으로 쌀 사고, 기름 사고, 소금 사면 반찬 살 돈이 몇 푼이나 남는 줄 알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김지은, 똑똑히 들어. 이 집 지금 솥단지 거덜나게 생겼어. 난 점심에도 마른 빵 쪼가리 하나로 때웠다고. 그녀는 배고픔에 불같이 화를 내며 손가락으로 내 코를 찌를 듯했다. 밥은? 퇴근했으면 빨리 장 봐서 밥할 생각은 안 하고 날 굶겨 죽일 셈이야? 내가 민준이 월급 통장 맡은 건 이 집을 위해서야. 큰일 치르려고 돈 모으는 거라고. 그런데 넌 내 월급 200만 원을 전부 내 친정 및 빠진 독에 붓고 있잖아. 지금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나더러 뭘 먹으라고? 찬바람. 그녀의 연이은 고함은 폭죽처럼 내 귓가에서 터졌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당황하고 무서워서 얼른 고개 숙여 잘못했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리는 그녀의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 그리고 300만 원짜리 금팔찌를 떠올리자 마음속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냉정해졌다. 나는 그녀를 보며 입가에 천천히 냉소를 띄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던져졌다. 어머님, 그 말씀은 틀리셨네요. 민준 씨 월급 통장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에 쌀이 떨어지고 양식이 없는 건 돈 관리하시는 어머님이 모르셨던 거고요. 제 월급 200만 원은 어머님이 친히 정하신 규칙대로 전부 친정에 갖다 주라고 하신 거 아니었나요?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만약 제가 친정에 월급을 들여서 어머님이 굶게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앞으로 제 월급은 제가 가질게요. 집안 생활비도 제가 보태고요. 그럼 민준 씨 월급 통장도 저희한테 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끼리 계획 좀 세워보게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그것도 조목조목 자신의 잘못을 짚으며 반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가리켰다. 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김지은, 네가 이 집 살림을 맡겠다고? 꿈깨. 민준이 돈은 한 푼도 너한테 안 줘. 내 돈도 무조건 친정에 줘야 해. 그게 규칙이야. 규칙이요? 나는 냉소했다. 마음속 불은 더 활활 타올랐다. 어머님은 아들 돈으로 딸배 채워주는 건 괜찮고 며느리는 굶으면서 피땀 흘려번 돈 친정에 다 바쳐야 하는 게 규칙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입 닥쳐.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엄마, 그동안 벙어리처럼 있던 민준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우리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세요. 말로 해? 얘 꼴 좀 봐. 날 아주 속 터져 죽게 만들 작정이라고.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민준 씨는 힘껏 그녀를 막으며 고개를 돌려내게 소리쳤다. 김지은, 너도 말 좀 그만해.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하라고? 나는 그를 보았다. 자기 엄마가 내 코앞에서 욕을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내게 사과하라고 뛰어드는 이 남편을.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가련한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화가 나 온몸을 떠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 싱크대 위 행주를 집어들고 이미 깨끗한 조리대를 힘주어 닦았다. 내 등은 꼿꼿했지만 나 자신만이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민준 씨가 나지막이 말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실컷 욕을 한 시어머니는 그래, 너희 잘났다. 이 밥 안 먹어. 날 굶겨 죽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민준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의 닫힌 방문과 부엌에서 말없이 조리대만 닦고 있는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쥐어뜯더니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방금 전의 소동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부엌의 희미한 불빛이 나 혼자를 비추고 있었다. 솥에는 쌀이 없고 가스레인지는 차가웠다. 나도 배가 고팠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한 것은 차가운 깨달음이었다. 차라리 잘 됐다. 가면을 벗고 서로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기대하는 건 부질없었다. 굶주린 배로 맞은 이 저녁은 차가운 물 한 바가지처럼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분노를 사귀고 참고 사는 것은 존중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저 내가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상만 줄 뿐이다. 그날의 다툼 후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밤새 나오지 않았다.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서 쭈그려 잤다. 아마 내 방에 들어올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굶주린 배와 얼음장 같은 마음을 안고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틀 무렵에 눈을 떴다. 저절로 깬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깼다. 속이 쓰렸다. 밖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일어나 씻고 거울 속 누렇게 뜬 얼굴과 눈 밑에 검은 그늘을 보았다. 내 자신이 낯설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 생각이 모처럼 머릿속에 밝혔다. 민준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기대하는 건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집안 재산을 다 퍼준 뒤에나 가능할 일이다. 그는 아마 그때도 한 가족인데 뭘 따져라고 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리분별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월급 200만 원은 족쇄처럼 채워져 내 손을 스쳐 친정으로 날아간다.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내 비상금은 마지막 구명더처다. 막다른 길에 몰리기 전까지는 절대 쓸 수 없다. 차가운 화장실에서 거울 속 나를 보며 마음속 절망이 서서히 도끼로 변해갔다. 당신들이 날 사람 취급 안 했으니 나도 의리 따윈 지키지 않겠어. 당신들이 날 외부인, 바보, 돈 바치는 노동력으로 취급했으니 이 바보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어떻게 사람을 무는지 보여주겠어. 어떻게 물어야 할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안 된다. 민준 씨는 엄마 편이고 나는 외톨이다. 싸움이 커지면 쫓겨나는 건 나일 것이다. 나는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시어머니가 몰래 돈을 빼내 시누이에게 금팔찌를 사줄 수 있다면 나라고 내 뒷길을 마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돈이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모아야 했다. 1만 원, 2만 원이라도 좋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날까?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월급 통장을 꽉 쥐고 있고 내게 주는 반찬값은 인색하기 짝이 없다. 내 월급 200만 원은 감시 속에 친정으로 직행한다. 유일한 돌파구는 내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백화점 매장 월급은 고정되어 있지만 가끔 부수입이 생길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 행사 때 각 매장에 약간의 활동비가 나온다. 물이나 간식 사는 돈인데 이 돈은 보통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며 관리한다. 거기서 조금은 빼돌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단골 손님에게 인기 상품을 따로 빼주면 손님이 고맙다며 담배 한 갑이나 과일 같은 걸 줄 때도 있다. 예전에는 그런 작은 호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동료들과 나누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팔이 다리도 고기다. 악착같이 챙겨야 했다. 그리고 나는 내 몸값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매장에 서서 고정 월급만 받아서는 평생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고졸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아무런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기침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나는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처럼 순종적인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코웃음을 한 번 치고는 무시한 채 부엌으로 갔다.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뭐라도 먹을 걸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냉장고는 내 얼굴보다 더 깨끗했다. 그녀가 뭘 찾을 수 있을까? 역시나 그녀는 부엌에서 한참을 뒤적이다가 빈손으로 나왔다. 얼굴은 더 굳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쏘아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다. 아마 어젯밤의 다툼을 떠올리고 더 말해봤자 이득이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다. 민준 씨도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나를 보더니 시선을 피하며 나 출근할게라고 중얼거리고는 집을 빠져나갔다. 아침밤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차라리 조용해서 좋았다. 나도 신발을 갈아 신고 출근 준비를 했다. 집을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폐 속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나를 더 정신 차리게 했다. 시어머니의 굶주린 절규, 민준 씨의 나약한 침묵, 그 두 가지가 망치처럼 내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과 연약함을 부숴버렸다.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를 보았다. 행인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예전에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집에 들어오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불행이 아니라 나에게 정신 차리라는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낫다. 백화점에 도착해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매대 뒤에 섰다. 내 얼굴의 미소는 예전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 주파날은 요란하게 튕겨지고 있었다. 나는 행사비 장부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고 어떤 단골이 말을 잘 들어주는지 다른 매장 동료들에게 돈 벌만한 다른 정보는 없는지 귀를 기울였다. 점심시간 옆 화장품 매장에 김 대리님이 다가와 은밀하게 말했다. 지은 씨,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내 사촌 언니가 작은 공방을 하는데 수공예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어. 요즘 주문이 밀려서 급하게 사람 구한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일당은 현금으로 바로 준대. 개당 계산하는데 하나에 800건 정도래. 퇴근하고 집에 가져가서 해야 해서 좀 피곤하긴 할 텐데 관심 있어?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퇴근 후 개당 계산, 현금 지급. 이건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피곤하겠지만 이건 온전히 내 돈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고 친정으로 날아가지도 않을. 나는 흥분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김 대리님, 어떤 액세서리인데요? 만들기 쉬워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못할 텐데. 간단해. 그냥 부품 몇 개 조립하는 거야. 샘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김 대리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대신 비밀로 해야 해. 백화점에서 우리가 부업하는 거 알면 안 되니까. 할 생각 있으면 퇴근하고 나랑 같이 재료 받으러 가자. 네, 대리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꺼져가던 등불에 희미한 빛이 켜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 박민준 씨, 두고 봐요. 나 김지은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버는 모든 돈은 나 자신을 위해 쓰일 거예요. 이 생활 누구도 더 이상 나를 억울하게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 후로 나는 이중으로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살았다. 낮에는 백화점 매장에서 표준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리가 저려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다. 마음속 긴장의 끈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장부를 관리할 기회를 엿보고 김 대리님이나 다른 동료들이 나누는 잡담 속에서 부수입을 얻을 정보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지난번에 대든 것에 충격을 받았는지, 게다가 집안 살림이 정말 바닥났기 때문인지 며칠을 참다가 결국 다시 10만 원을 내게 주며 쌀과 반찬을 사오라고 했다. 돈을 줄 때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말투도 퉁명스러웠다. 아껴 써라. 또 며칠 만에 다 써버리지 말고. 나는 돈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냉소했다. 10만 원으로 쌀과 기름을 사고 나면 가장 싼 채소 몇 가지 살 돈밖에 남지 않는다. 갈비찜 같은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지금은
이 푼돈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었다. 내 관심은 김 대리님이 말해준 액세서리 부업에 쏠려 있었다. 퇴근 후 나는 김 대리님을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갔다. 사촌 언니가 정말 와 있었다. 바닥에는 재료가 담긴 큰 자루가 놓여 있었다. 작은 구슬, 체인, 장식품들이었다. 사촌 언니는 샘플을 보여주었다. 정말 어렵지 않았다. 몇 가지 부품을 펜치로 연결하고 조립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감이 깔끔해야 했다. 하나에 800권, 검수 후 합격하면 바로 현금을 줬다. 사촌 언니는 말이 시원시원했다. 한 번에 20개 분량의 재료를 가져가고 다 만들면 새 재료로 교환하면서 지난번 작업비를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계산해봤다. 손이 느려도 하룻밤에 서너 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3,000원 정도는 벌 수 있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고 친정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바로 내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었다. 네, 언니, 일단 20개 먼저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료가 담긴 봉지를 받아들었다.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불안하면서도 설렜다. 나는 도둑처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민준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틈을 타 재빨리 재료 봉지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넣고 낡은 옷으로 덮었다. 밤에 모두 잠든 후에야 나는 조용히 일어나 스탠드를 켜고 바늘과 실 대신 작은 공구들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수작업이라 손이 무뎠다. 첫 번째 것은 펜치에 손가락을 찝히기까지 했다. 피가 맺혔다. 나는 얼른 입에 넣어 빨고 계속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금속 부품들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렸다. 첫 번째 액세서리는 삐뚤빼뚤했고 마감도 엉성했다. 거의 1시간이 걸렸다. 그 볼품없는 결과물을 보니 조금 기운이 빠졌다. 하지만 800권을 생각하며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분해해서 조립했다. 두 번째는 훨씬 나았다. 세 번째는 더 빨라졌다. 네 번째를 완성했을 때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물건들을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눈은 시리고 뻑뻑했고 손가락도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든든했다. 밤을 새워 3,000원 남짓을 벌었다. 이건 나 자신이 번 아무도 모르는 돈이었다. 그렇게 나는 낮에는 매장에 서고 밤에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생활을 시작했다. 정말 피곤했다. 가끔은 서서 졸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요즘 유난히 조용하고 일 끝나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보고 비꼬기도 했다. 어이구, 이제 철 좀 들었나 보네. 진작 이렇게 얌전했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가 뭐라고 하든 내버려뒀다. 내 모든 신경은 어떻게 하면 액세서리를 더 빠르고 예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행사비 장부를 관리할 때 몇천 원이라도 더 남길지, 어떻게 하면 시원시원해 보이는 손님과 말을 터서 다른 기회를 잡을지에 쏠려 있었다. 돈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낡은 양말 속에 숨겨둔 내 비밀 지갑으로 조금씩 모여들었다. 비록 매번 몇천,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가장 많이 모았던 것은 백화점 대규모 프로모션 때 활동비를 아끼고 아껴 20만 원을 남긴 것이었다. 조금씩 두툼해지는 지폐를 만지며 나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 돈은 나의 힘이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나의 무기였다. 아직은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몰래 푼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큰 돌파구를 혹은 나를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기회가 오기 전에 문제가 먼저 찾아왔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웬일로 거실에 없고 내 침실에서 먼지떨이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했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마침 옷장 위쪽을 털고 있었고 먼지가 풀풀 날렸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하고 먼지를 다 털고 나서
옷장 안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내가 재료를 숨겨둔 그 구석에 멎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위에 덮어둔 낡은 옷들을 헤쳤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부자재들과 반쯤 만들어진 액세서리들이 시어머니 눈앞에 훤히 드러났다. 그녀가 이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내가 몰래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이다. 시어머니의 손은 이미 그 재료 더미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내가 만들다만 액세서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의심과 신문하는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아래에 깔린 알록달록한 부자재들을 보았다. 김지은.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게 다 뭐냐? 이딴 잡동사니들은 어디서 주워와서 옷장에 숨겨놓고 뭘 하려는 거야? 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식은땀이 흐를 뻔했다. 정면으로 맞서는 건 안 된다. 인정하는 건 더 최악이다. 그녀가 막 화를 내려는 찰나 나는 기지를 발휘했다. 얼굴에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어머님, 이걸 보셨어요? 이거요. 제가 그냥 재활용 좀 해보려고요. 재활용?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다는 듯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네, 나는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반제품을 받아들고 애써 가볍게 말했다. 백화점에서 버리는 홍보 현수막 같은 거 보니까 천이 좋더라고요. 버리긴 아까워서 제가 뺑경녀 좀 주워왔어요. 이걸로 작은 주머니 같은 거 몇 개 만들어두면 나중에 우리 장 보러 가거나 자잘한 물건 담을 때 비닐봉지보다 튼튼하잖아요. 돈도 아끼고요. 나는 말하면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분노는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못생긴 것을 집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아양 떠는 말투로 말했다. 어머님 보세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예쁘진 않아요. 그냥 아껴보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어머님이 싫으시면 지금 당장 버릴게요. 나는 말하며 그 재료들을 치워서 버리는 신용을 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몇 초간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마 이깟 잡동사니 때문에 큰 소란을 피우는 것도 우습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게다가 돈을 아낀다는 말이 어느 정도 그녀의 마음에 와닿은 듯했다. 그녀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손에 들었던 반제품을 옷장에 던져 넣었다. 못마땅한 듯 손을 탁탁 털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럴 시간 있으면 바닥이나 한 번 더 닦아라. 어디서 쓸모없는 것들만 주워와서 자리만 차지하게 하고. 그녀는 투덜거리며 침실을 나갔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서둘러 옷장 문을 닫았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위험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이 집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앞으로 이 물건들은 더 은밀한 곳에 숨겨야 했다. 이번 일로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몰래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 버는 속도도 너무 느렸다. 나는 더 안정적이고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기회는 갑자기 찾아왔다. 그날은 주말이라 백화점에 사람이 무척 많았다. 우리 매장은 쉴 틈 없이 바빴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40대 중반의 한 아주머니가 왔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였다. 그녀는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우리 매장을 한참 둘러보아도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여러 제품을 소개해드렸지만 그녀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했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디자인이 평범하다는 이유였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대충 응대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한마디 더 했다. 손님, 어떤 분께 선물하실 건가요? 연령대나 좋아하시는 스타일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그 아주머니는 나를 한번 쳐다봤다. 내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말을 이어갔다.
지방에서 온 중요한 고객인데 40대 여성이고 지위가 좀 있는 분이라고 했다. 너무 싼 건 안 되지만 너무 화려해 보여서도 안 된다고. 내 머릿속으로 우리 매장 상품들을 훑어봤지만 정말 딱 맞는 게 없었다. 문득 며칠 전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옆 고급 잡화 매장에서 새로 들어온 실크 스카프를 본 기억이 났다. 디자인이 우아하고 가격대도 적당했다. 딱 그녀가 원하는 조건에 맞았다. 원래 다른 매장 상품을 추천하면 안 되지만 그 순간 나는 귀신에 홀린 듯 말했다. 손님, 저희 매장 물건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 혹시 옆 매장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실크 스카프요. 새로 들어온 디자인이 몇 개 있는데 분위기 있고 선물하기에 괜찮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몇 초간 보더니 웃었다. 아가씨, 참 솔직하네.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나는 그 일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 그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정말 연매장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내게 곧장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고마워요. 스카프 잘 샀어요. 선물 받는 분이 아주 만족해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김지은입니다. 나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지은 씨, 나는 최 사장이라고 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내게 건넸다. 보니깐 꽤 똑똑하고 사람도 솔직한 것 같네. 내가 강남에서 꽤 큰 한식 선물 가게를 하는데 요즘 믿을 만한 매니저를 구하고 있어. 가게 관리하고 직원들 챙기고 장부 좀 보고 하는 일이야. 어려운 건 아닌데 꼼꼼하고 책임감 있어야 해. 내가 보기에 지은 씨가 딱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면 쉬는 날 한번 와서 봐요. 월급은 면접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매장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나는 그 향수 냄새가 나는 명함을 쥔 채 손이 떨렸다. 한식 선물 가게 매니저? 내게는 감히 상상도 못할 기회였다. 나는 최 사장님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마음이 끓는 물처럼 요동쳤다. 이건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떡일까? 사장님, 저는 매니저 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나는 말을 더듬었다. 최 사장님은 손을 저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나? 배우면 되지. 나는 지은 씨가 잘할 거라고 믿어. 명함 가지고 있다가 생각해보고 전화 줘요. 난 다른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짓고는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얇은 명함을 뜨거운 고구마처럼 쥐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고 피가 머리로 쏠렸다. 매니저, 직원 관리, 장부 확인, 지금보다 나은 대우.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눈치 보고 푼돈 쪽에 쓰는 생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동의할까? 백화점 일은 어떡하지? 만약 잘못해서 잘리면 어떡하지? 오후 내내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퇴근할 때 김 대리님이 내 안색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최 사장님 얘기를 털어놓았다. 김 대리님은 듣자마자 내 등을 탁 쳤다. 바보야, 좋은 일이잖아. 그 최 사장님 나도 알아. 가게 꽤 크고 장사도 잘 된대. 매니저로 가는 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100배는 낫지? 월급도 훨씬 많을 거고 뭘 망설여?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는 울상을 지었다. 일단 말하지 마. 김 대리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너 먼저 몰래 가봐. 최 사장님이랑 얘기 잘해서 정말 여기가 더 좋으면 그때 그만둘 방법을 찾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면 시어머니가 널 막을 수 있겠어? 네가 돈 많이 벌면 네 목소리도 커지는 거야. 김 대리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아. 일단 가보자. 얘기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안 되면 손해볼 것도 없다. 만약 잘 되면 그건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명함을 소중하게 속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액세서리 부업은 가랑비 같은 것이었다면
이 기회는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앞이 함정이든 길이든 나는 가봐야 했다. 최 사장님의 명함은 뜨거운 숯덩이 같았다. 속주머니에 넣어두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은밀한 흥분이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갈까 말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다. 이건 탈출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었다. 만약 최 사장님이 그냥 해본 말이거나 내가 매니저 일을 감당하지 못해 잘리면 백화점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비열한 얼굴, 민준 씨의 그 한심한 모습, 그리고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내 월급 200만 원을 생각하면 마음속 망설임은 잦아들었다. 배짱 있는 놈은 배 터져 죽고 소심한 놈은 굶어 죽는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나는 휴무일에 시어머니에게 백화점 교대 근무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둘러댔다. 시어머니는 마침 다른 아줌마들과 전화로 자기 딸이 새로 산 금팔찌를 자랑하느라 바빠서 나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손을 휘저으며 가라고 했다. 명함에 적힌 주소대로 나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다. 최 사장님의 가게는 생각보다 더 컸다. 문은 환하게 열려 있었고 내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선반에는 포장이 잘 된 각종 한식 선물 세트가 가득했다. 버섯, 약초, 차, 건강식품 등 없는 게 없었다. 가게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직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최 사장님은 나를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매니저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주로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 직원 관리, 재고 관리, 간단한 장부 정리, 그리고 고객 불만 처리 같은 일이었다. 한 달 기본급은 450만 원.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있었다. 450만 원. 내가 백화점에서 받는 것보다 무려 250만 원이나 많았다. 게다가 최 사장님 말로는 인센티브도 적지 않을 거라고 했다. 내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사장님, 일은 제가 할 수 있고 열심히 배울 자신도 있어요. 다만 제가 지금 다니는 백화점은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해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최 사장님은 시원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쪽 일 잘 마무리하고 언제든 출근해요. 나도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거든. 최 사장님 가게에서 나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지며 따뜻했다. 45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이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면 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정해놓은 그 규칙이 이제 곧 나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다. 퇴사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이 한 달 동안은 절대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안 된다. 특히 시어머니와 민준 씨에게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 성격에 내가 이직해서 무슨 매니저가 되려고 한다는 걸 알면 하늘이 무너진 듯 난리를 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주저앉히려 할 것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말을 잘 듣고 일 잘하고 돈까지 벌어다 주는 며느리지 날개가 돋아 스스로 날아가려는 김지은이 아니었다. 숨막히는 그 집으로 돌아와 나는 다시 평소의 무표정하고 순종적인 얼굴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마침 시누이 민서가 사준 새 옷, 자주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다. 어머님, 그 색 정말 잘 어울리세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했다. 시어머니는 거울 속 나를 힐끗 보더니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딸이 사준 건데 나쁠 리가 있겠어? 그녀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몸을 돌렸다. 너 오늘 근무교대는 잘했어? 이번 달 월급 200만 원 친정에 갖다 줘야 할 텐데 미적거리지 말고. 네, 어머님, 알았어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마음속으로는 냉소했다. 갖다 주긴 뭘 갖다 줘. 내가 최 사장님 가게에서 자리 잡으면 이 200만 원 규칙부터 없애버릴 거야.
밤에 나는 이불 속에 숨어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최 사장님의 명함을 보고 또 보았다. 450만 원. 이 숫자는 마법처럼 나의 캄캄한 앞길을 비춰주었다. 나는 참아야 했다. 한 달만 더. 이 한 달 동안 나는 땅속의 씨앗처럼 조용히 힘을 길러야 했다. 어떤 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 낮에는 백화점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심지어 동료들의 일을 돕기까지 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말없이 밥하고 청소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는 귀를 닫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점점 철이 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전히 좋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욕하는 횟수는 줄었다. 한 번은 그녀가 또 식탁에서 민서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큰 집을 살 건지 떠들어댔다. 민준 씨는 부러운 얼굴로 듣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화제를 바꿔 나를 향해 말했다. 지은아, 너도 내 친정에 말 좀 해봐. 좀 보태주라고. 하다못해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내야지. 전부 우리 박씨 집안에 기댈 수는 없잖아. 나는 밥그릇에 밥알을 긁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집 형편 아시잖아요. 제 동생 등록금도 빠듯한데 어디서 인테리어 할 돈이 나오겠어요. 민준 씨 월급 통장은 어머님께 있고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사는 거나 잘 살면 다행이죠.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나를 해는하게 쏘아볼 뿐이었다. 화를 밥과 반찬에 풀며 젓가락으로 그릇을 쨍그랑거렸다.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 싸우세요, 떠드세요. 당신들의 좋은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들을 무대 위에 광대처럼 보고 있었다. 신나게 뛰어놀수록 나중에 더 아프게 넘어질 것이다. 나는 조용히 사직서를 써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 감옥을 향해 쏘아 올릴 첫 번째 총알이었다.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면서도 기대로 가득 찼다. 나는 출소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날짜를 세며 지냈다. 양말 속에 숨겨둔 비상금은 액세서리 부업으로 번 돈까지 합쳐 거의 100만 원이 모였다. 나는 보물을 품은 듯 백화점 퇴사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매일 똑같이 출퇴근하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 앞에서는 여전히 말없이 시키는 일만 하는 김지은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날짜를 계산하며 최 사장님 가게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도 전에 시댁에서 먼저 큰 소동이 일어났다. 시누이 민서가 결혼을 한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발표한 소식이었다. 얼굴은 활짝 피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아이고, 우리 민서가 드디어 시집가게 됐다. 상대는 옆 동네 사는 이 사장님 대가들. 이 대리야. 대기업 다니는 철밥통에 집도 이미 사놨대. 120제곱미터짜리 큰 아파트라고. 그녀는 말하며 나를 곁눈질했다. 그 의미는 너무나 명백했다. 내 딸은 너보다 훨씬 잘난 놈이랑 결혼한다. 민준 씨도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 대리요? 알아요. 괜찮은 친구예요. 엄마, 그럼 언제 결혼한대요? 곧. 시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양가 부모님도 다 만났고 예단 얘기도 끝났어. 날만 잡으면 돼. 우리 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지. 혼수도 아주 성대하게 해줘야 해. 그날부터 집안의 화제는 온통 시누이의 결혼 준비였다.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민선의 집에 다녀왔고 돌아와서는 민준 씨에게 어떤 가전제품을 사야 하는지, 어떤 가구를 맞춰야 하는지, 어떤 이불을 준비해야 하는지 늘어놓았다. 그 기세는 집안 재산을 전부 민서의 혼수로 바칠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행동에 나섰다. 그날 나는 휴무라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지시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부스럭거렸다. 그러다 민서와 상의할 일이 있다며 급하게 나갔다. 나는 그녀의 방 앞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통장 안 귀퉁이가 삐져나온 것을 보았다. 귀신에 홀린 듯 나는 주위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민준 씨의 통장이 가장 위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재빨리 최근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빼곡하게 인출 기록이 찍혀 있었다.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무려 0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어 있었다. 다 합치니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0만 원이 빠져나갔다. 0만 원. 나는 통장을 쥔 손이 떨렸다. 민준 씨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데 이건 그가 지난 반년 넘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털어간 것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돈은 전부 신우이 혼수 비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통장을 제자리에 놓은 뒤 서랍을 닫았다.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다. 내가 시집 올 때는 시어머니는 집이 가난하다고 울상을 지으며 예단비로 상징적인 1만 원을 줬다.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이라며 혼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보태준 것마저 적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자기 딸 차례가 되니 예단은 다 받으면서 아들 집 재산을 다 털어서 혼수를 보태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거실에서 또 속닥거렸다.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민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소파, 이태리 가죽인데 800만 원이래. 그리고 그 양문형 냉장고도 700만 원이 넘고 이 대리네 집안이 좋으니 우리 혼수가 너무 초라하면 민서가 가서 기 못 펴. 민준 씨는 조금 망설였다. 엄마,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쓰면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가 그의 말을 끊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네 동생한테 쓰는데 뭐가 아까워? 네 친동생이잖아.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우리가 걔를 서운하게 할 수 있어?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민서가 떵떵거리며 시집가면 나중에 오빠 은혜를 잊겠니?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시어머니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통장에 아직 좀 남아있잖아. 일단 민서 결혼부터 잘 치르고 보자.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돈 벌 날은 많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와 냉소에 온몸이 떨렸. 다 알아서 한다는 건 아들을 있는 대로 쥐어짜서 딸의 밑 빠진 독에 붓는 것이었다. 앞으로 돈 벌 날은 많다니. 민준 씨 돈은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나.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 정말로 큰 상자 몇 개가 배달되었다. 새로 산 TV와 세탁기였다. 최고급 브랜드였다. 시어머니는 그 새 가전제품들을 만지며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었다. 민준 씨에게 자랑했다. 이것 봐. 얼마나 으리으리하니. 이래야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나는 민준 씨의 피땀으로 산 그리고 곧 남의 집으로 갈 그 물건들을 보며 마음이 바늘로 찔리는 듯했다. 이 집에는 나와 민준 씨의 미래는 없었다. 오직 시어머니와 그녀 딸의 화려한 앞날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새 TV 케이스에 먼지를 닦아주기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시누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 감동했는지 드물게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웃으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지금 당신이 더 많이 털어갈수록 나중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되돌려받을 때 그 장부는 더 두꺼워질 테니까. 모든 인출 기록은 내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졌다. 지금 당신들이 더 거리낌 없이 행동할수록 나중에 더 아프게 넘어질 것이다. 폭풍이 오기 전은 언제나 고요한 법이다. 나는 시어머니와 민서가 결혼 준비로 들떠있는 모습을 그리고 민준 씨의 그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 복수의 불꽃을 더 활활 태웠다. 두고 봐. 시누이가 화려하게 시집가는 그날. 집안의 새 가전제품들은 플라스틱과 페인트 냄새를 풍겼다. 코를 찔렀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싱글벙글했다. 그녀는 그 양문형 냉장고 주위를 맴돌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우리 민서 시집 가면 냉장고, TV, 세탁기 전부 최고급이야. 누가 감히 우리 박씨 집안 딸을 무시하겠어.
민준 씨는 그 물건들을 보며 복잡한 눈빛을 했다. 동생을 위해 기쁘면서도 물처럼 흘러나간 돈이 아까운 듯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동생 일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발언권이 없었다. 내 마음속 장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점점 더 차가워졌다. 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가볍게 신우이의 혼수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제대로 된 겨울옷 한 벌 사려면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그 가련한 10만 원 반찬값에서 여유가 있는지 계산해야 했다. 머릿속에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시어머니가 돈을 인출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은행 거래 내역서 혹은 물건 산 영수증 같은 것들. 그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모아뒀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낡은 나무 괴짝 안에 그 괴짝은 평소 그녀의 옷장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열쇠는 그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허리춤 작은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다. 열쇠를 손에 넣어 괴짝을 열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시도해야 했다. 이것은 나중에 모든 것을 터뜨릴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저다이기도 했다. 그들이 어떻게 나와 민준 씨를 마음대로 착취하는 도구로 여겼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다. 기회는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민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마음에 들어하는 침구 세트가 백화점에서 오늘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며 당장 와서 같이 봐달라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딸의 일이라는 말에 깍담한 부추를 내팽개치고 급하게 집을 나섰다. 앞치마도 벗는 것을 잊은 채였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오늘 특근이고 집에는 나 혼자였다.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다. 귀를 기울여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는 노인 특유의 파스와 먼지가 섞인 냄새가 났다. 그 낡은 나무 괴짝은 여전히 옷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가 괴짝을 내렸다. 묵직했다. 위에는 작은 황동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열쇠는? 나는 시어머니가 평소 열쇠를 두는 습관을 떠올렸다. 그 열쇠고리는 항상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침대 옆으로 가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에 딱딱한 작은 천 주머니가 닿았다. 꺼내보니 정말로 열쇠 몇 개가 달린 그 열쇠고리였다. 심장이 북처럼 울리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가장 작은 황동 열쇠를 찾아 자물쇠 구멍에 넣고 살짝 돌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괴짝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물건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가장 위에는 통장 몇 건이 있었다. 민준 씨 것 외에 시어머니 자신의 것, 심지어 예금주가 박민서인 통장도 있었다. 나는 다른 것을 볼 겨를도 없이 민준 씨 통장을 집어들고 재빨리 최근 거래 내역이 있는 페이지를 넘겼다. 틀림없었다.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0만 원, 모든 인출 기록이 선명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부업으로 번 돈으로 몰래 산 싼 중고폰이었다. 시어머니가 알면 안 됐다. 나는 각도를 조절하고 빛 반사를 피하며 통장 기록이 있는 몇 페이지를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금액, 날짜, 거래 유형이 모두 선명하게 보이도록. 통장을 찍고 나서 나는 괴짝 안에 다른 물건들을 뒤졌다. 마트 영수증 몇 장은 기름과 쌀을 산 것이라 금액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너저분한 종이들 밑에서 인쇄된 글씨가 있는 두꺼운 종이 몇 장을 발견했다. 꺼내보니 심장이 멎을 뻔했다. 가전제품 영수증과 보증서였다. 구매자는 이영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상품명은 바로 그 양문형 냉장고와 LCD TV였다. 발행 날짜는 바로 며칠 전이었고 총액은 200만 원이 넘었다. 영수증 밑에는 0만 원짜리 은행 인출 전표가 깔려 있었다.
날짜는 통장의 6만 원 인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나는 흥분과 분노를 억누르고 영수증과 인출 전표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다. 이것만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민준 씨의 돈은 이렇게 대놓고 유용되고 있었다. 사진을 다 찍고 나는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괴짝에 넣고 잠갔다. 행주로 지문과 먼지를 꼼꼼히 닦아낸 뒤 옷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열쇠도 열쇠고리에 끼워 바지 주머니에 다시 넣고 바지를 평평하게 펴서 만진 흔적이 없도록 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등에 문을 기댄 채 나는 겨우 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다리가 조금 풀리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냉정과 확신이 솟아올랐다. 증거는 손에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민준 씨의 월급을 제멋대로 쓴 모든 기록이 내 휴대폰 안에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아직은 모든 것을 터뜨릴 때가 아니었다. 시누이의 결혼식이 코앞이고 시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는 기쁨과 분주함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가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화려할 때 이 모든 것을 터뜨려 그녀를 구름 위에서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나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여러 곳에 백업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뒤 갤러리의 원본은 삭제했다. 백업 파일만 남겨두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최적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듯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머님, 마음껏 따님 혼수 준비하세요. 민준 씨의 피땀 어린 돈을 펑펑 쓰세요. 당신이 더 신나게 뿌릴수록 나중에 내가 되돌려 받을 때 당신은 더 아플 테니까. 그 찬바람, 이제 당신이 마실 차례예요. 시누이 박민서의 결혼식은 꽤 성대하게 치러졌다. 3성급 호텔에서 20개가 넘는 테이블이 차려졌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님은 미리 준비해둔 짙은 붉은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었으며 평소 아끼던 금귀걸이까지 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테이블을 돌며 축배를 받고 따님 시집 잘 보내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같은 친척들의 칭찬을 들으며 그녀는 구름 위를 걷는 듯 들떠 있었다. 민준 씨도 신부 오빠로서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술을 받았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반쯤 낡은 원피스를 입고 신부 측 친척들 사이에 섞여 이 화려한 장면을 깊은 물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은 언제나 유난히 시끄러운 법이다. 우리 테이블로 축배를 둘러왔을 때 그곳에는 온갖 이모와 고모들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술이 좀 오른 듯 뺨이 붉었고 말수도 많아졌다. 한먼 친척 이모가 웃으며 아첨했다. 형님 정말 복도 많으셔. 우리 민서 혼수 좀 봐. 얼마나 화려해. 그 큰 냉장고랑 TV. 돈 꽤나 들었겠어요. 이 말은 벌집을 쑤신 격이었다. 시어머니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었다. 그녀는 즉시 허리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출 수 없는 더위만만한 기색이었다. 그럼요. 내 딸 시집 가는데 대충 할 수 있나요? 냉장고랑 TV만 해도 이만큼 들었어요. 그녀는 손가락 2개를 펴고 구부리며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신용을 했다. 이건 자잘한 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박씨 집안 딸은 이 정도는 해줘야죠. 테이블의 다른 친척들도 맞장구를 치며 시어머니가 통이 크고 딸을 아낀다고 칭찬했다. 시어머니는 더욱 신이 나서 침을 튀겨가며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 안 아끼면 누굴 아끼겠어요. 걔만 잘 산다면 이 엄마는 간이라도 빼줄 수 있어요. 돈이 뭐 대수라고요. 쓰면 또 벌면 되죠.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컵에 담긴 오렌지 주스를 조금씩 마시고 있었다. 때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술과 허영심으로 번들거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모두 나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도 나를 곁눈질했다. 아마 내가 축배를 들며 좋은 말을 하려는 줄 알았는지
얼굴에는 베푸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지 않았다. 그저 시어머니를 보며 크지 않지만 이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다. 어머님, 민서를 정말 아끼시네요. 2천만 원이 넘는 가전제품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주시고.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이내 턱을 치켜들었다. 당연하지. 내 딸은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물었다. 네, 민서는 어머님 딸이니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럼 그 가전제품 산 돈은 어머님 비상금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준 씨 월급으로 하신 건가요? 이 말은 물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테이블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고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김지은, 너 무슨 헛소리야. 이 좋은 날에 초치려고 작정했어?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나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축의금을 담으려던 낡은 핸드백에서 인쇄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휴대폰 사진을 인쇄한 것이었다.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글씨와 숫자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종이들을 회전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시어머니 앞으로 돌렸다. 이건 민준 씨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최근 2달 동안 거의 0만 원이 인출됐어요. 그리고 0만 원 인출. 나는 한 기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날짜가 이 냉장고, TV 구매 영수증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영수증 구매자는 어머님, 이영숙이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 종이들을 낚아채려 했지만 내가 한 발 빨랐다. 회전 테이블을 눌러 막았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은 모두 목을 빼고 얼굴에 충격과 호기심을 가득 담은 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먼 친척 이모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자기 앞으로 돌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며 쯧쯧 소리를 냈다. 너, 내 물건을 훔쳐봤어?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나를 가리키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목소리를 높여 옆 테이블에서도 어렴풋이 들리도록 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민준 씨가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범피 같은 돈으로 따님 혼수 장만하는 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면서 집안 생활비로는 제게 10만 원을 주시며 한 푼이라도 아껴 쓰라고 닥달하시고 제가 민준 씨 돈 탐낸다고 욕하셨죠.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 빠진 민준 씨를 훑어본 뒤 다시 시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님은 아들 돈으로 딸의 구멍을 메우시고 며느리는 굶으면서 자기 월급 전부 친정에 갖다 바치게 하셨어요. 그러고도 저더러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한다고 욕하셨죠. 어머님, 그 찬바람, 어머님은 마실 수 있고 저 김지은은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마지막 문장은 나는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이 순간 가장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시어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결혼식장 전체가 우리 테이블을 중심으로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쪽을 쳐다보며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그 인쇄된 종이들과 자기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고 너라고 한참을 말했지만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뒤집고 그대로 기절의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형님, 테이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민준 씨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 혼란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정성껏 준비한 결혼식은 위선의 가면을 찢는 전쟁터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자 결혼식장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친척들이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해
옆 휴게실 소파에 눕혔다. 누군가 인중을 누르고 누군가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민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 주위를 맴돌며 엄마를 외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서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이 다 번진 채 시어머니 몸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엄마가 걱정돼서 우는 건지 망쳐버린 자기 결혼식이 서러워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람들 틈바구니 밖에서 이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 호기심, 경멸, 동정. 온갖 시선이 이제는 쓰러진 시어머니와 당황한 아들딸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시어머니를 실어 갔다. 민준 씨와 민서가 당연히 따라갔다. 호텔의 남은 하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고 신랑 측 가족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이 결혼식은 완전히 망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증거물로 썼던 인쇄된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이건 나의 부적이었다. 나는 병원에 따라가지 않았다. 가봤자 눈에 가시일 뿐이고 어쩌면 민서와 그 신랑에게 원망만 살 것이다. 나는 곧장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안에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나가기 전 뿌렸던 값싼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거실 소파에 앉았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고 심지어 홀가분하기까지 했다. 그 위선적이고 숨막히는 가족이라는 가면을 드디어 내 손으로 찢어버렸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민준 씨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몸에서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원망,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이었다. 우리 둘 다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집안은 벽시계의 뚝딱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결국 그가 잠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엄마,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셨대. 의사 선생님이 큰일은 아니라고 이틀 정도 입원해서 지켜보자고 하셨어. 아, 나는 덤덤하게 대답하고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용기를 내듯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힘없이 말했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네가 말한 거 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 와서 진짜냐고 묻다니. 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가볍게 탁 소리를 냈다. 인쇄된 종이 당신도 봤잖아요. 거래 내역, 영수증.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날짜, 금액 다 맞아요. 못 믿겠으면 직접 은행 가서 거래 내역 뽑아보든가 아니면 집에 와서 어머니 그 나무 괴짝을 열어보든가요. 민준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한참 후에야 그는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0만 원. 그건 내가 지난 반년 넘게 모은 돈 전부야.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왜 그럴 수가 없겠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머니 마음속에 당신 동생은 보물이고 당신은 잡초예요. 당신 돈은 곧 자기 돈이고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예전에 내가 바보였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아주는 줄 알았지.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에 캄캄한 도시 야경을 보았다. 민준 씨, 당신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 월급 통장을 쥐고 내게 주는 반찬값으로는 제대로 된 고기 한번 사 먹기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500만 원짜리 금팔찌를 당신 동생에게 사주고 수천만 원짜리 혼수를 해주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았죠. 내 월급 200만 원은 한 푼도 남김없이 친정 구멍 메우는 데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도 당신 어머니는 내가 당신 돈 탐낸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한다고 욕했어요. 이런 생활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민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잖아. 엄마랑 싸우고 소란 피우라고? 그래서 당신은 내가 어머니한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내가 굶으면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밖으로 퍼내는 걸 보고만 있었냐고요? 나는 몸을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심장에 밝혔다. 민준 씨, 당신은 남자고 이 집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당신이 기둥 역할을 했나요? 네, 네 하는 거 말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욕할 때 벙어리인 척하는 거 말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다 터트리지 않았으면 당신은 계속 바보인 척 모른 척 했을 거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털어서 동생한테 준 다음에야 입을 열었을 거냐고요. 내 연이은 질문은 채찍처럼 그를 후려쳤다. 민준 씨는 내 질책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기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어떤 고름은 터뜨려 놓고 스스로 흘러나오게 놔둬야 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물컵을 들고 천천히 마셨다. 어떤 길은 그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한 명은 소파에 한 명은 의자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그 순간부터 어떤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준 씨 마음속에 있던 우리 엄마는 언제나 옳다는 거대한 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가 즉시 모든 것을 깨닫고 나와 한편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에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첫 번째 승리였다. 시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누워있지만 이 집의 하늘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사흘 입원하고 퇴원했다. 의사는 급하게 화가 치밀어 오른 데다 고혈압이 약간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흘 동안 집은 3년이 지난 것 같았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병원에 가서 밤을 새우지 않았다. 다음 날 바로 출근했고 퇴근해서는 말없이 자기 방에 틀어박히거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휴대폰 게임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결혼식장에서의 일로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오던 날 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아직 얼굴이 창백했고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콧대 높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주저하며 나왔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방으로 서둘러 들어가려 했다. 나는 그녀를 막지도 예전처럼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의 다소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이빨 빠진 호랑이는 병든 고양이에 불과했다. 집안 분위기는 기묘해졌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었지만 이제는 세 사람이 각자 딴 생각을 하며 서로 말도 섞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시어머니가 말하거나 돈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바로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생선 한 마리와 돼지갈비 한 근, 그리고 신선한 채소 몇 가지를 사왔다.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나는 음식을 식탁에 차렸다. 붉은 빛이 도는 돼지갈비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찜, 그리고 푸릇푸릇한 채소볶음이 먹음직스러웠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멍하니 있었다. 민준 씨는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아마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묻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말을 삼키고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생선을 한 점 집었다. 나는 밥을 가득 퍼서 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보며 상의가 아닌 통보의 어조로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민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저 백화점 일 그만뒀어요. 뭐? 민준 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시어머니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만뒀다고? 그럼 네 월급 200만 원은? 그녀는 말하다가 실언임을 깨닫고 서둘러 입을 다물었다.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새 일자리는 구했어요. 나는 계속해서 아무런 감정의 기복 없이 말했다. 강남에 있는 한식 선물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로 했어요. 한 달 기본급은 450만 원이고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도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에요. 450만 원. 이 숫자는 식탁 위에서 작은 폭탄처럼 터졌다. 민준 씨는 입을 벌린 채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릴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들의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치우면서 말했다. 앞으로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 거예요. 집안 생활비는 저랑 민준 씨가 반반씩 부담하고요.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편히 쉬세요. 집안 돈 문제는 앞으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말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무거운 망치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녀가 평생을 쥐고 있던 재정권을 내가 이렇게 가벼운 말 한마디로 빼앗아버린 것이다. 그녀는 입을 열어 반박하고 싶고 욕하고 싶었지만 나의 태어난 모습과 결혼식장에서의 그 명백한 증거들을 떠올리자 결국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민준 씨는 계속 말이 없었다. 내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따라 들어왔다. 내 등 뒤에 서서 그는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너 언제 새 일자리를 구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내 목소리의 냉담함을 감춰주었다. 당신한테 말하면요.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뭘 결정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당신한테 기댈 수 없었고 앞으로도 기댈 생각 없어요. 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그 자리에 서서 가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했다. 그날부터 이 집의 하늘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했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월급이 나오면 미리 말한 대로 절반을 거실 서랍에 넣어 공동생활비로 썼다. 장보고 밥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샀다. 더 이상 그 가련한 10만 원이 며칠이나 갈지 계산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다. 가끔 나와도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다. 그녀는 아마 마침내 깨달았을 것이다. 이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말랑한 김지은이 아니라는 것을. 민준 씨는 어색해했다. 그는 내게 말을 걸려고 애썼다. 새 일이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물었다. 심지어 한 번은 몰래 내 가방에 몇십만 원을 넣어두며 용돈으로 쓰라고 했다. 나는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어떤 상처는 나중에 베푸는 작은 호의로 메워지지 않는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없었다. 이제는 내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경제적 독립은 나를 진흙탕에서 끌어내 준 것 같았다. 나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을 수 있었다. 비록 진정한 의미의 해방까지는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지만 나는 알았다.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어머님, 규칙 세우는 거 좋아하셨죠? 이제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은 제가 세울 차례예요. 그 찬바람 이제 충분히 마셨으니 앞으로는 다른 맛을 좀 보셔야죠. 세월은 책장을 넘기듯 화라 소리를 내며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다. 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의 평온함이었다. 시어머니 이영숙 여사님은 완전히 소리를 잃었다. 그녀는 이 집의 그림자처럼 살았다. 하루 대부분을 그 북향의 작은 침실에서 움츠린 채 보냈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조용히 나왔다. 식탁에서 그녀는 항상 자기 앞에 놓인 나물 반찬만 집었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빨리 먹었다. 마치 1초라도 더 있는 것이 고문인 것처럼. 예전에 그 지시하고 침 튀기며 소리치던 할머니는
마치 뼈 몇 개를 뽑아낸 것처럼 쪼그라들고 조용한 껍데기만 남았다. 나는 번듯한 새 옷 몇 벌을 샀다. 내가 번 돈으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나는 나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푸석한 머리끝을 다듬고 비싸지는 않지만 산뜻한 스킨로션을 발랐다. 거울 속의 그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감각하고 인내하는 빛이 아니었다.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집안 생활비는 나와 민준 씨가 반반씩 부담했다. 돈은 거실 서랍에 쇠상자에 넣어두고 쓰는 사람이 가져다 쓰고 월말에 정산했다. 나는 장 볼 때 더 이상 쪼들리지 않았고 식탁에는 생선과 고기가 오르기 시작했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이었다. 민준 씨는 부지런해졌다. 퇴근하면 자발적으로 그릇 정리를 돕고 심지어 서툰 솜씨로 바닥을 닦기도 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도 변했다. 예전에는 피하고 무시했다면 지금은 조심스러움과 심지어 아양 떠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내게 말을 걸려고 했다. 회사 얘기를 하거나 내 새 일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가끔 응하고 대답할 뿐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 한 번 생긴 균열은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남편으로 여기기는 어려웠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예의 바르면서도 서먹한 거리를 유지하는 룸메이트에 가까웠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햇살이 좋았다. 나는 시어머니 방의 이불을 모두 베란다에 내다 널었다. 묵은 곰팡이 냄새가 햇볕에 쬐자 많이 가셨다. 시어머니는 거실 구석에 안절부절못하며 서서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돕고 싶어 하면서도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이불을 다 널고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평온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저녁 식사는 어머님이 하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내가 한 밥은 너희가 맛없어 하잖아. 하면 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시선은 나보다 더 곱게 관리된 그녀의 손을 훑었다. 예전에는 제가 했으니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장볼 돈은 서랍새 상자에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직접 사시고 장부만 잘 기록해 두세요. 이것은 상의가 아니었다. 통보였고 이 집의 새로운 규칙이었다. 내가 몇 년 동안 그녀를 공짜로 모실 수는 없었다. 이제는 교대할 때가 되었다. 그녀가 입만 열면 한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나? 한가족이라면 일도 같이 하고 짐도 같이 져야 한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내 눈빛을 마주하고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작은 목소리로 알았다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 밖에서 시어머니의 희미하고 울음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내 마음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정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당했던 억울함, 이제 그녀도 그 맛을 봐야 했다. 저녁에 시어머니는 정말로 덜덜 떨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반찬은 조금 탔고 밥은 서리겄다. 나와 민준 씨는 식탁에 앉아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먹었다. 시어머니는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고 이따금 몰래 우리 눈치를 살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민준 씨를 보았다. 민준 씨, 당신 월급 통장 이제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민준 씨는 국을 마시다가 그 말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계속해서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기력도 없으시니 앞으로 집안 돈은 우리 둘이서 관리해요. 당신 월급은 집 대출금이랑 전기세, 수도세 같은 큰 지출을 맡고 내 월급은 생활비랑 경조사비를 맡을게요. 부족한 부분은 상의해서 채우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을 거예요.
민준 씨는 나와 자기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 같았다. 몇 초의 침묵 끝에 민준 씨는 결심한 듯 국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네, 엄마, 제 월급 통장 주세요.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마지막 남은 애원이 담겨 있었지만 민준 씨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태도는 단호했다.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 익숙한 월급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녀가 민준 씨에게 카드를 건넬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마치 그것이 카드가 아니라 뜨겁게 달궈진 인두인 것처럼. 민준 씨는 카드를 받아 손에 꽉 쥐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되찾은 것처럼. 나는 이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이것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비로소 제대로 된 궤도에 오른 것이다. 비록 그 궤도가 거의 잔인한 방식으로 세워졌지만 나는 일어나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도우려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막았다. 밥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창밖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그 집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월급 200만 원에 누구에게나 휘둘리던 김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김지은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어쩌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손에 돈 버는 능력이 있고 마음속에 물러서지 않는 마지노선이 있는 한 더 이상 누구도 나 김지은을 고개 숙이게 하고 그 억울한 찬바람을 마시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나는 완전히 풀어냈다.